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당내 반발 속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추가 접수 기회를 얻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어제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며 추가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 내용의 원인이 되었던 검찰 개혁안은 당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으로 당 지지자들 사이 균열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상황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당내 공천 갈등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봅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혁신 공천에 대한 의지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천이 진행될수록 시끌벅적 어수선합니다. 정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어수선하죠. 상당히 이 위원장 과감하죠. 뚝심 있어 보이고 상당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거의 조용한 상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윤 전 우리 당이 배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도 사실 그냥 넘어가는 거나 다름없었고 또 사실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기득권 타파. 인데 그리고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정현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은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전 대변인께서는 잘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방식이 맞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 공천을 하겠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혁신 공천으로 안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잣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 이제 공천했죠.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도 공천했고 현역이에요. 박한수 경남지사도 이제 단수 공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공천 신청을 했어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이제 그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컷오프 한다고 그랬다가 거기 출마를 한다는 그 주진우 의원조차도 경선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컷오프는 안 됐어요.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TK 지역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평판이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분은 또 자꾸 이 주호영이나 여러 추경호도 많잖아요. 지금 대구 쪽에는 후보군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 컷오프 시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하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이게 혁신공천이 아닌 거예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윤어게인의 아주 강성 멤버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혁신공천입니까? 혁신공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혁신공천은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어제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3월 9일 날 의총의 결의문 하나 달랑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게다가 지금 그 고성국 등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이진숙 위원장도 공천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도대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왜 여기 왔나 도대체. 이분이 지금 그리고 한때 호남에서 상당히 또 그 많은 그 또 기대를 모았어요. 호남이어서도 국민의힘 새누리당 그쪽 계열 정당의 또 대표까지 했고. 근데 아무튼 지금 탄핵 계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란의 프레임에 빠져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근데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떠오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분이에요. 이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비판하고 또 지쳤고 그러니까 이건 구도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혁신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혁신 공천 자체가. 네. 구도가 비슷할 때 공천도 개혁적으로 할 때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선거에서 항상. 그런데 구도 자체가 안 되는 데 구도를 가지고 뭘 합니까 혁신을. 그럼 그나마라도 잘 하든가. 세상에 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정당은 전무후무하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로. 예. 네. 엉망진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강정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등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결국 마지막에는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룰을 벗어난 거죠. 본인을 위해서 추가 접수 기한을 또 연장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밀당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최근에 저희 107명 의원들의 결의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혁신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본인의 거취를 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국에는 등록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원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만 좀 싸워라예요. 당내에서 그만 싸우고 이제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 정권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지금 저희 당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동훈계와의 갈등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정말로 끝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당원들께서 저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힘들 때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중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을 와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주위에서 참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도부라든지 혁신선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룰과 심판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강 전 대변인이 오세훈 시장이 혁신선대위 운운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장현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 얻을 건 얻어낸 건가요? 그런데 많이 얻어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만들어서 의원총회도 통해서 전 의원들이 다 이제 새 신안을 발표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뭐 남양주 8.1 회동의 결과지 오세훈 시장과는 뭐 무관하다 이렇게 당내에서 평가 내지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말씀 주셨던 혁신 선대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의힘 이제 대변인도 이건 우리가 수용 불가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이제 요구한 거니까.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당 후사하겠다면서 출마를 한다. 이게 조금 명분이 출마에 어떤 나서는 명분으로는 상당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마하는 게 어떻게 선당 후사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될 거 아니야라고 이 본선
경선을 가려고 하는 이 현직 시장부터 판단하고 전제한 뒤에 선거전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 당내 구성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출사표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 시장이 얻은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장현미 대변인 평가하는데 정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익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등록은 하더라도 추가 등록은 하더라도 경선에는 임하면서도 장동익 대표의 변화, 당의 파격적인 혁신은 계속 요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이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선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이라도 당에 요구할 부분은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오 시장께서 출마한다고 먼저 선언을 했죠.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모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고 출마한다고 먼저 카드를 본인이 내 보이면서 오히려 좀 자충수를 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 당에다가 좀 더 혁신적인 그러한 방안을 요구를 하고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놓쳐버려서 전략적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만약에 안 돼서 5선 도전에 실패를 했다 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5선에 성공을 했다 그런다면은 대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2030년이 지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시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 시장이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당권을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집니다. 명분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일날 오세훈 시장이 이 추가 등록을 하겠다고 밝힌 당일날 오전 무렵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 달랐습니다. 결과는. 오 시장의 판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공천 신청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우리 강 대변인이나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출마 안 하는 게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이라도 그게 지고 난 다음에 출마할 때 이것과 아예 출마 안 하는 것의 득실을 따져봤을 거예요. 이긴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전 그래도 출마 안 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건 고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게 전 차라리 정치 입지가 낫다고 생각해서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거였고 오 시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당권 출마하더라도 그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판을 튕겨봤겠죠. 그런데 어쨌든 명분은 대단히 약해졌어요. 근데 지금 사실 선거 기간 중에 계속 혁신선대위 요구한다는 게 그게 잘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출마를 안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출마한 사람이 계속 얘기한다는 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오 시장은 속으로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혁신선대위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유승민이가 오겠어요? 아니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겠습니까? 안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떨어지더라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만약 오세훈 시장에 참모였으면 그 얘기를 끝까지 말렸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어쨌든 따로 선거를 할 겁니다. 아마 완전히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지도 않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예 하얀 걸 입고 나온다든가 빨간 거 안 입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다. 민주당보다 더 국민의힘을 더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죽도밥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이 국민의힘 후보가 따놓은 당상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윤희숙, 이상규 후보 외에도 박수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준비했던 플랜 B 서울시장 후보가 박수민 의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강전혜 전 대변인은 이 서울시장 경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이 박수민, 이상규, 윤희숙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박수민 의원이 뭐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플랜 B일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다라고 박수민 의원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수민 의원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그 추가 공모 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들어온 거는 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가 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초선이시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박수민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행시 출신이시고 기획예산처 이런 데에서 경제 전문가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다둥이 아빠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미 기등록한 사람 중에도 윤희숙이라는 경제 전문가가 있죠. 최근에 뭐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6천 시대를 여셨습니다만 실물 경제 여전히 어렵다. 부동산 시장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장 경선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저력을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윤희숙이라는 분은 사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박수민이라는 뉴페이스가 나오면서 아 국민의힘에도 어쨌든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다시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매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정전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서울시장 경선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 50%, 박수민, 윤희숙, 이상규, 오세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공관위가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현역 시장 그대로 계시고 다른 예비 후보들 간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은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런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방식이 정확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런 예.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수민 의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선한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전 의원과 함께 경선 과정에서 아마 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조용하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세훈 시장 역시 준비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준비 많이 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죽은 경선이 아니라 흥행을 일으키는 경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싶어요. 흥행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이야기하면 전재수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현미 대변인 먼저 이미 단수 공천으로 결정된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부산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도전하는 지역인데 전재수 의원으로 거의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후보자가 여러 분이 이제 후보군이 있고 이제 공식 출마하고 면접까지 이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수 공천이나 뭐 전략 공천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경선을 거쳐서 또 본인 본선행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이 해수부 유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 등과 관련해서 이뤄냈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망은 나오고 있고 전재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의 경선을 또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맞부딪혔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이야기는 박형준 시장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아마 말이 전해지면서 언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격한 발언이 나왔다. 망나니 칼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혁신 공천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현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대체로 분석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로 이제 주된 거고 박형준 시장 같은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세훈과 박형준 이런 분들은 이 보수 정당 내에서 글쎄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편의상 그 정당 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중도적이고 뭔가 확장성이 있어요. 중도 확장성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혁신 공천을 얘기했다라고 그런 해석이 많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주진우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서 경선으로 이제 확정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속이
뻔한 거 아니냐. 지금 뭔가 자꾸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 자신들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주 민심과는 괴리된 그림이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그게 확증 편향이 됐는지 정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써 약간 혁신공천하고 뭐 흥행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흥행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도 자체를 이제 완전히 삐뚤어진 운동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3월 9일 의총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최소한도 국민들이 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감을 할 만한 정도로 느낄 정도의 뭐는 좀 있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박민영 대변인 그 임기 만료돼서 임명한다고 했다가 여러 비판 의견이 나오니까 그걸 좀 보류한다고 했던가 그게 뭐 그저 유일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혁신 공천이다 누구를 공천한다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가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정영국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 지역 기반이 울산이라서 부산으로부터 멀지가 않은데 부산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경선 또 박형준 시장의 경우에는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주진우 의원도 경선을 요구하고 있고 컷오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시도가 전해지면서 부산시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애당초 경선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당의 상황을 구해주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 시키려고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큰 무리수예요. 현역 시장을 뚜렷한 명분 없이 컷오프 시킨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현역 시장이라는 것이 조직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들의 연속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그런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전혀 새로운 임무를 한다. 그것도 여러 명이면 모르겠는데 단 한 사람의 단수 공천이 되는 그런 공천을 한다. 그것은 아마 상정된 안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재현 위원장이 그렇게 뭐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경선을 하겠다고 나선 부분이고 또 주진우 의원에게 뭐 단수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주진우 의원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 현역 시장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컷오프 시켰다 그러면 그 조직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선거를 치른다 하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선이 잘 됐다. 경선 타기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그런 저간의 사항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경험과 경력이라면 잘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봅니다. 먼저 장희민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지금 관심은 또 대구 관련해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느냐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에 이 출마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25일 기자회견이 예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뭐 정확하게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출마를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뭐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 지도부가 어느 단위인 것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마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민주당이 대구에서 최고위원회 개최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승리까지 가 닿았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들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나 기초회 의원들 이렇게 채비하시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총리를 했던 그리고 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 뭐 대구 경북 통합은 어떻게든 유보가 됐는데 예산이나 어떤 행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힘있게 정부와 함께 대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각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요청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대변인 말씀대로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 임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일 전 대변인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가 경쟁으로 치열한 게 아니라 설전으로 치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의 설전, 그리고 또 누가 컷오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 9명의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인 경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도전을 할 만큼 일단은 본인의 직을 걸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저희 당원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만 좀 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9명의 후보가 본인들끼리의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당에 대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굉장히 신란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9명의 후보들도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들을 열어주고 있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는 주호영 의원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정말 소중한 중진이지만 대구에서는 조금 중도적인 색채로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준수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준수 위원장이 고성국 씨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완전히 드러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준수 위원장은 어떠한 경선이든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공관위에 대해서 흔들고 그리고 당 내에서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 결국 저희가 여러 가지 선거판이 힘들지만 대구마저도 이 모양이냐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저는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9명의 후보들끼리 좀 서로 간에 신사협약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국 전 대변인께 짧게 여쭤보고 바로 최 교수님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 이런 공천인 경우에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예비 경선, 본 경선을 해서 그냥 치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 경선하고 예. 본경선 가면 되는데 지금 대구 상황이 상당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나서고 다른 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권 현상을 벌어지는데 대구는 사람들이 넘쳐서 문제인 것인데 오늘 대구 후보들 간에 약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리를 좀 하자 해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오늘 뭐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과 이정현 위원장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했던데 이정현 위원장의 말 가운데 보면은 알도 먹고 꽁도 묻고 뭐 깃털까지 챙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SNS에 올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지역적인 정서, 영남 지역의 정서를 약간 반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위원장은. 그게 이제 영남권 의원들 가운데서 보면은 선수를 많이 쌓아가지고 단체장에 출마해서 단체장이 되고 1선, 2선, 3선까지 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고 또 하고 이런 그런 관행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영남 지역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런 관성을 타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정현 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이런 기회에 그런 관성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전이 벌어지고 또 좀 마찰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색적인 지역 감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SNS도 있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이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찾아보기가 힘든 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기득권 타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북지사 후보로 나선 현역도 그렇고 다선 중진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주호영 의원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밖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느냐. 이건 아주 부적절한 단어예요. 예. 아무튼 뭐 주호영 의원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정치인이 정말로 금기시해야 될 얘기입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얘기하면 아주 실수했다고 저는 보고 일단 그건 그거고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이 공천 이 혁신이라고 이른바 혁신 공천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 세워지고 현역은 와야 안 되는가. 근데 현역 다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흠, 김진태, 박완수 현역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기득권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공천하고 또 오세훈, 박형준은 또 기득권자니까 공천 안 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제 경선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의 시각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과 주호영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정현 위원장이 이들에 대해서 혁신공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찍어내려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안 했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이야말로 대단히 논쟁적인 인물이잖아요. 전 위원장, 방통위원장 했던. 근데 그리고 윤호개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더 씌워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대구시장에 출마를 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현역들에 대해서 당신들 기득권자니까 그만하시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그럼 새로운 인물 정말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중도 유권자가 봐도 저 정도면은 괜찮다. 라는 인물 내세우든가. 근데 기껏 이 의원들 현역들 다 컷오프한다면서 내세운 인물이 이준숙 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 자체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신들의 과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대단히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거를 이 대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부겸 전 의원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총리 이분이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이준숙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올 전의가 생길 것 같아요. 해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 나오면 김부겸 전 총리 아마 출마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고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면은 주호영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요. 아직은 뭐 이런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 공천하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너무 좋은 일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오히려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명 후보 가운데 다 컷오프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전 대변인이 말씀하시니까 마저 여쭤보면은 상당히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력하게 대두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새로운 인물이니까 대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을 보면은 뭐 강력한 국민의힘에 투쟁을 할 수 있는 후보, 민주당과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공관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딱 찍어서 공천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현역 의원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한 사람을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신인인 어떻게 보면은 신인인의 다름없는 분인데 이분을 단수 공천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늘 현역 의원들 간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예비 경선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현역 시장이 없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경선을 해서 후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여러 의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대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건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요즘 이제 대구 지역도 이 정당 지지도가 과거 같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앞선 것도 있고 이래서 상황이 좀 바뀌긴 한다고 하더라도 대구는 유리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나서는 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대구 경북을 빼놓고 전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대구는 물론 이준숙 전 위원장과 결국 경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꽂혀 있으면서 어떤 사적인 사견이 전제되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전망과 해설과 분석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혁신 공천을 하겠다면 적어도 대구에서만이라도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대구에서조차만이라도
좀 이제 똑같은 조건을 붙인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자니까 하지 마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영국 전 대변인께 마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궐선거에 이 기회를 주고 대구시장은 다른 지역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내에 들어와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고 또 그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후보 간에 경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누구 한 사람 공천이 곧 당선인 그런 지역에서 단수 공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울, 부산,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충북으로 가봅니다. 현역 지자체장으로 첫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이후에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공천 신청에 추가적으로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황 자체는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강전혜 전 대변인 또 장윤미 대변인께 나란히 여쭤보겠습니다. 강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제 컷오프 발표난 바로 다음 날 경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도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현역인데 왜 잘려야 되느냐. 컷오프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룰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천 시스템을 보면은요. 공관위가 있고 공관위가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클린 공천 지원단이라는 것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그 들어오는 서류들뿐만이 아니라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관위에 보고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영환 지사가 본인의 컷오프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수민 부지사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발탁을 했었던 거예요. 이분과 이정현 위원장 간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를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뭐 윤곽근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김수민 전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어떤 혁신 공천에 있어서 혁신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에 당 지도부에서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셔왔을 때는 호남 출신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셔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 공천의 혁신이라는 단어는 본인만의 혁신이 아닌가. 아까 최천열 교수님께서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도 그 혁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현역은 컷오프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단수 공천이 되고 어디는 경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논란을 지금 오히려 공관위가 저는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공관위원장이 스스로 한번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입장 정리로 해소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공천 신청을 했던 조길형 충주시장은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뭐 탈당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길형 이 충주시장은 충주맨 홍보로 상당히 유명한 기초자치단체장이거든요. 이런 공천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연히도 컷오프된 다음 날 영장 신청이 들어가니까 뭐 비위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려면 모양새라도 우리가 수사 손상이 올라오고 이게 어쨌든 혐의가 좀 짙다라고 보여지는 인물을 공천할 수 없어서 컷오프됐다라고 설명했으면 됐을 텐데 국민의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백불에서 약간 걸치듯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뭐 이번에는 뭐 기회를 드리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컷오프되는 거 주호영 의원도 뭐 다선 현역 의원이라고는 합니다만 대구시장에 있어서는 첫걸음을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그 공천 과정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김수민 전 의원이 부지사로 재직했을 때 이 바로 뭐 당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김영환 충북지사가 본인 컷오프에 좀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폭로성으로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나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김수민을 앉히려고 하는 모종의 어떤 계략 같은 게 있다란 취지였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다음 날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최소한 당내 구성원들 아니면 더 좁힌다면 선거를 채비하는 분들에게 설명드릴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조기령 충주시장은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탈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선거에 나온 사람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막판에 와가지고 선거 앞두고 완전히 자신의 어떤 선거 공학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건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공천 자체도 지금 여러 뭐 말씀들을 다들 하셨잖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공천이 이렇게 엉망인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엉망진창이나 말씀드렸었는데 대개 이제 당들이 보면 공천에 잡음이 나오죠. 어느 당이나 다 나오는데 이건 윤호개인 못지않게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앞에 그 전 대변인 분들 국민의힘 계신데 자꾸 이렇게 하기 저도 민망한데. 네. 근데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저도 이런 말씀을 좀 피하고 싶은데 이게 국민의힘이 해도 너무해요. 이제 뭐 어게인 이런 얘기 지나갔어요. 이제 탄핵 계엄 얘기 뭐 지나고 선거 국면이니까 좋은데 선거 국면을 또 이상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뭐 활용이라기보다도 선거 국면이니까 어차피 이제 윤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야말로 선거 기준 없이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그 하나의 뭐 자기들끼리의 집단이 뭐가 있는 건지 뭐 패거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누가 뭐 탈당을 했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슈가 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에 이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한 거라서 여쭤본 건데 네. 정 대변인요? 탈당계는 제출했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지금 서랍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불만 때문에 그렇게 그런 액션을 취하신 것이고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공천에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애당심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의욕이 앞선 그런 상황인데 뭐 기준이 없고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부분이 명확하게 후보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충북 부분에서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비리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컷오프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경선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지금 탈당기를 제출하신 분이라든가 선거운동을 중단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다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탈당 시사로 정정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연대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편 관련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뭐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당내 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던 것이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된 또 내용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해오던 독소 조항이 삭제됐다. 그래서 당내 강경파들의 의견대로 관철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정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일단 강경파의 의견이 수용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이를테면 아니 검찰총장 명칭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제 대통령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검사들을 다시 이제 재임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성파의 어떤 입장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기조로 좀 재정비에 들어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검찰이 수사를 우회적으로나마 더 할 수 있는 그 여지로 해석되는 근거 법률들은 좀 덜어냈습니다. 이를테면 뭐 수사 개시 통보권을 중수청에서 수사할 때 공소청으로 이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이번에 이제 덜어내졌고요. 검사의 입건 요구권,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니 입건해라 이런 의견 게시하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조하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이제 장윤미 대변인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 강전애 전 대변인도 네. 법조인이시니까요. 당초에 법무부 정부 안으로 검토되던 내용과 당정청 합의안이라고 해서 통과가 지금 임박해 있는 법안하고 달라진 내용이 크게 없나요? 아니면은 상당 부분이 있나요? 일단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정부안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당론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당론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했던 거죠. 자꾸 수정 같은 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당정청 협의안이라는 것이 당론 이후에 새롭게 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도 정리는 되지 않았죠. 저는 급한 불만 끈 상황이지 결국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청와대와 당이 부딪힐 상황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 측에서는 보안 수사권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쪽 강경파 쪽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아니고 이 요구권 자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당정청 협의안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특사경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찰에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사경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형법이라든지 뭐 행정법 이런 거는 수사를 잘 하는데 노동,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을 경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역시 검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사경이 공무원들이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중에 5천 명이 국세청에 있어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털고 싶다라고 생각한 기업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동원해서 제어받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보았을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영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특사경의 문제는 한 48% 정도가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은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적인 미비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과 중수청도 모두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서 행안부가 비대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권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는 이러한 법안이 아닌가 굉장히 압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 법안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필요도 있긴 합니다만 최창 교수께서는 많이 또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이 이제 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건 유보됐습니다. 유보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 뭐 이제 강경파죠. 법사위의 당의 강경파인데 이 사람들 생각은 절대로 보안수사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절대로 수사의 숫자도 시효자도 꺼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모든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왔다. 그 수사를 이제 배제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목적 하나 그 어떤 큰 흐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미세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서 너무 관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견제해 왔던 거였거든요. 이번엔 그나마 그래도 검찰총장이나 이름을 이제 그대로 쓰기로 하고 예. 또 검사 전원 해임한 다음에 선별 제명한다.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건 잘 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게 보완이 된 건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갈등을 빚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이건 뭐 이 검찰 입법에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과 청와대와의 특히 이제 친청 세력과 친명 세력과의 갈등, 그 당대표 연임을 둘러싼 것과도 연결돼요. 이건 하나의 노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이면서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력 투쟁 문제와 이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 같지만요. 이게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과연 청와대 뜻대로 되느냐, 정부 뜻대로 되느냐, 당의 강경파의 뜻대로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인 1표제, 고대 합당 문제 이런 것을 계속 일진 공태를 해왔거든요. 지금 양측이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또 권력 내부에서 집권 연합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청와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정 전 대변인께요. 이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 3법 때보다도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법조인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말이죠. 예. 오늘 언론들도 분석을 이게 대결적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강성파가 이겼느냐 청와대가 이겼느냐 이렇게 분석들이 엇갈리던데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양자의 대결 속에서 국민은 아예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제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 이 보안수사권을 행정소송법 개정할 때 다시 논의한다고 하지만은 논의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소청 중수법 만들면서 거기에 지금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뭐 수사 개시할 때부터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안수사권을 다시 재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는 것이죠?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 검찰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건 경찰은 믿습니까? 모든 권력이 수사 권력이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입니까? 경찰은 그러면 정치 경찰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 경찰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 그 수사권을 관리 지휘하는 부처가 행안부인데 윤호중 장관이잖아요. 윤호중 장관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럼 그런 민주당 의원 장관 속에서 그럼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은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게 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뭐 이 법대로 가겠습니다만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이 법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오늘 시간 뭐 전체 시간으로도 부족했어요. 주로 이 정황과 관련된 부분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현미 대변인께요. 뭐 언론 보도에도 여러 곳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검찰 조직 개편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좀 배제가 됐다는 이야기. 홍익표 정무수석이 청와대 측에서 나서서 했다는 이야기. 봉욱 민정수석이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참여를 못했을까요? 일단 배제라기보다 일단 이 정부안 초안이 만들어질 때 많은 검사들이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초안을 낸 부분이 오히려 검찰 조직의 어떤 그 진일보를 좀 퇴행시킨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제기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안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녹아져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문구를 이게 정확하게 법률안으로 하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인데 정청래 대표랑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같이 이제 문구 하나하나를 이를테면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쉼표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는 이제 정무라인에서 관여를 했다. 이게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도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민정수석의 배제가 아니라 이미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끝에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이 관여했던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전선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욱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례에 참여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굉장히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법조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아마도 저는 뭐 기억나는 게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왈가왈부가 있었던 거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봉욱 민정수석이 그동안의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재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했었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이 당정농위에 정말로 봉욱 민정수석이 가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청와대 측에서 저는 나름대로 당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 약간 음모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던 전 M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법무부 장관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열린 토론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덕분이다라고 이제 공을 돌렸는데 실제로 정영국 전 대변인도 청와대에 계셔보신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여당의 대표가 설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실 이 검찰 관련 조직 개편에서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고 봐야 되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 개혁 논의 과정, 그 청와대와의 대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쭉 저는 김어준 씨에게 보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그 공천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은 방송 출연 거부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예. 음모설을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거부감이 당내에서도 퍼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보란 듯이 거기에 나가서 오늘 그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듯이 보고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 과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지금 당권 말하자면은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그 당권 세력과와 친명계 당권 세력과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나 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그런 장면에서 봤을 때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게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상하게 봤습니다. 예,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정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의지 덕분에. 정청래 대표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일련의 행동을 쭉 보면 말이죠.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해요. 정치적 행위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는 게 여지없이 보여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정영국 대변인 말씀처럼 또 가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김어준 씨 앞에 와서. 그건 또 그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나보단 대통령의 조율 의지대로 됐다라고 이제 예. 대통령을 이제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는 이제 처음에 안 됐다고 됐고 그다음에 합당은 무산됐고 또 그 전에도 재판중지법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또 청와대 뜻을 따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그런 게 여전히 보여요. 이 단어에는.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조직 개편 관련된 교통정리의 득분이다라고 공을 돌렸는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울 수 있느냐.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의 명분을 제공한다라고 가유불급이라고 지켜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검찰에 대한 이 조치들을 좀 법사위에 누군가를 콕 찍어서 경고장을 날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렇게 이 대체적인 의견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인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정치 공학적인 해석 말고 예. 정말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리고 법을 아는 분이잖아요.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좋은데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할 때부터 그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보수 정권에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진보 정권이라서 이걸 추진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라든지 말이죠. 과하게 나가니까 대통령으로서 걱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당의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것, 이제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과 충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와 정책이 지금 교묘하게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더 강성 당원들을 더 결집해야 되는 그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검찰이 정할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잖아요. 아까 그게 초과상관 다 태운다라든지. 네. 그건 굉장한 경고예요. 사실은 강경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경고가 아니라 정책적이고 입법적으로 너희들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국 전 대변인께서 방금 전에 김어준 씨 이야기를 내서 장현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 행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출장에 대해서 20여 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라는 발언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인석 총리가 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무협지 공장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박지원 의원은 모른 척하고 즐기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이 뭐 에피소드랄까요, 뭐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여론조사 돌리니까 김민석 총리 측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재량껏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고 말씀 주셨다시피 순방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 당시에 총리가 대통령의 공백을 잘 못 메우는 거 아니냐. 뭐 회의를 안 하고 뭐 유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단 제대로 한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매일같이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또 반박이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민석 총리가 만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차기 주자 육성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같은 진영 내에서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외부에서는 과다하게 또 해석되고 조망되다 보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조금 밖에 남지 않는데 강재대 전 대변인께 그런데 김어준 이 방송인과 김민석 총리의 이런 충돌에 대해서 설전에 대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 친명 간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이 분석도 나오네요. 그거는 뭐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천에서 그 큰 행사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오셨고 그때 정청래 후보는 왔습니다만 박찬대 후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청래 후보의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이게 점점 노골화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뭐 선언을 릴레이처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당대표가 굳이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보였다. 결국에는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크게 맞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또 마침 이제 전당대회를 앞둘 그 무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